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지금 소리 안 나요. 마이크 좀 확인해 주세요.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디엄 보면은 결국에 이제 이 다음 어떤 로스 펑션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노마리가 있을 때 로스와 어노마리가 없을 때 로스의 합이 어떤 컨스턴트 C이면은 그때 이제 그 아래 2번 이케이션에 만족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레이블 노이즈가 있어도 학습은 레이블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 셋이랑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결국에 여기 띄어면서 그 얘기하는 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로스 펑션이 뭐냐라는 거고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로스 펑션은 그 MA가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MSE는 이 조건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MA를 쓰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레이블 노이즈에 대해서 강건한 모델 학습 가능하다는 일단 얘기를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언라인 타입이 세 개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가우시안의 경우인데 가우시안의 경우에도 그 가우시안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정의에서 보면은 결국에 가우시안으로 학습된 거가 그 학습된 최적의 결과가 그 레이블 노이즈가 없을 때의 결과랑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우시안 노이즈인 경우에는 그 MSE랑 MA 둘 다 이 위의 식을 만족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러버스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싱 타입에 대해서는 MA만 그 러버스트하고 그리고 가우시안 타입에서는 둘 다 러버스트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이제 그 레이블 노이즈에 대해서 강건한 로스 펑션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인풋에 있는 노이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임피리컬한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위치가 이제 크게 세 군데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앞쪽 부분, 중간 부분, 그리고 예측 시점과 제일 가까운 부분이 있을 때 이게 뒤쪽에 있을수록은 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를 실험 결과로서만 보여주는데 노이즈가 이제 뒤쪽 부분에 있을 때는 없는 거나 있는 거나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그 예측 자체에 좀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이 실험 결과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결국에 지금 안 사실은 로스 펑션 중에 MA는 이제 모든 타입에 그거에 강건하고 그리고 인풋에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는 포지션상으로 그 레이브가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만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거를 그 두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3번 이퀘이션을 뽑아내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 가운데랑 이제 맨 오른쪽 그거는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아까 임피리컬 결과 있잖아요. 그 제일 내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예측 시점과 가까운 쪽에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그거 하는 건데 그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인풋에서 노이즈가 예측 시점과 가까이 있지 않은 친구들만 골라가지고 셋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X의 그 프라임이고 그거 경우에는 아까 임피리컬 결과에 의해서 원래 없었던 거랑 결과가 똑같다. 그리고 아까 로스 너버틴스는 그 레이블 쪽에 노이즈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 노이즈가 있는 셋을 지금 YT다라고 하는데 그 tilda에 있는 경우에 MA를 쓰게 되면은 이 가운데 쪽이랑 근사한다.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갈 때는 이제 로스 러버틴스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이제 샘플 러버스티니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처음에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셀렉 인풋 쪽에서 그 어느 마리가 있더라도 앞쪽에 있는 것만 제거한다. 그리고 MA를 쓴다. 이거 조건 만족하게 되면은 어느 마리 있는 경우에도 없는 것과 동일한 모델 학습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 그거 이용해가지고 결국 얘네가 이제 제안하는 심플한 알고리즘은 일단 어느 마리가 위치가 인풋 측면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이제 어떤 가벼운 그 어느 마리 디텍션 하는 그 매트릭을 제안을 하고요. 그거는 뭐 일단 시간 관계상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게 되면은 어느 마리 위치가 앞에 있는 거일수록 수치가 크게 나오고 그럼 그걸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언어말 타입에 대해서 그 학습을 했을 때 그 뭐 이렇게 성능이 다른 애들은 되게 많이 못해지는데 점점. 근데 얘네는 뭐 그렇게 많이 못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강건한 모델 학습이 가능하다. 클리니트랑 비슷하게 뭐 약간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논문이었고 두 번째 논문은 이것도 타임시리즈 논문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타임시리즈 레피니션 러닝 할 때 여기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이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는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원래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NLP 쪽에서 이제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저희도 시퀀스 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써서 모델링 했었어요. 근데 그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주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 내 자신을 지금 예측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 정보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임시리즈에서는 그 토큰을 이제 패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패치 간의 디펜던스를 모델링 하려고 하는 모델인 거고 또 다른 모델은 그냥 내 자신을 가지고 내 자신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리컨스트럭션 생각하면 되는데 그건 내 주변 정보를 아예 제한해놓고 나 자신만 써서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패치 인디펜던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PD랑 PI 방식의 모델과 이제 태스크와 아키텍처가 있다. 근데 보통은 원래 여태까지 우리가 PD로 했었는데 PD보다 PI로 했을 때 디스트리뷰 시프트에 강건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예시가 지금 이제 빨간색이 포켓팅을 했을 때 PI 방식으로 학습한 모델의 결과고 파란색이 이제 PD 방식으로 했을 때 모델의 결과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트레이닝은 이렇게 올라가는 사인을 학습을 했는데 테스트는 아예 전혀 보지 못한 이제 디크리징 하는 사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 PD 방식으로 학습한 모델은 그 이제 디스턴 시프트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예측을 잘 못하는 모습이고 PI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예측을 잘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PI랑 PD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PD는 그냥 일반적인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키텍처적으로는 패치 간의 정보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하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NLP 믹서랑 트랜스포머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PI를 할 때는 사실 정보 교환 필요 없어요. 패치 그냥 나 자신만 보고 내 패치 안에서만 그 스텝끼리 정보 교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그냥 간단한 NLP 같은 거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각각 모델, 그러니까 PI와 PD를 할 수 있는 모델 구조가 있고, 그다음 PI를 모델을 학습하고 싶을 때는 태스크도 마스크 모델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나 자신 갖고 리컨스트럭션, 패치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고, PD에서는 이제 그 패치 리컨스트럭션이 아니라 임퓨테이션, 그 패치 임퓨테이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한 모델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PI를 할 때 컨트라스트 러닝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PI랑 PD 아키텍처가 있고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좀 제너럴한 성능인데 대부분의 이제 동일한 아키텍처에서 PD보다 PI의 성능이 더 좋았다라는 리포팅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 순서가 이제 좋았는데 왜 좋았냐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피디어 원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이제 디스턴 시프트 상황에서 러버스트 하다. 그래서 보여준 두 실험 하나가 이 PD랑 PI가 있고 그리고 테스트 쪽에서 이제 되게 다양한 슬로프 각도와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각도랑 그리고 이 사인 파형의 앰플리튜드를 조절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시프트의 정도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축에 대해서 그게 이제 슬로프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앰플리튜드 커진 경우에는 PD보다 PI가 훨씬 더 잘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그 시즈널리티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이 트렌드 같은 거를 색깔별로 해가지고 클래스 구분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PI 태스크로 학습한 거랑 PD 태스크로 학습한 거랑 이제 레컨디션 같은 거를 이제 임베딩 스페이스에 뿌려보면은 PI 태스크로 한 경우가 이제 그 이 DSM 시프트에 대해서 구별력이 더 좋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타임시리즈 관련된 두 논문이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논문 넘어갈게요. 그 세 번째 논문은 이제 리그레션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이제 좀 들고 온 이유는 저희가 뭐 리그레션 문제를 뭐 영구적으로는 자주 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과제할 때는 리그레션 문제를 풀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리그레션 문제를 풀 때 항상 이제 오버피팅 요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가지고 할 때는 항상 리그레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오버피팅을 줄이고 뭐 그런 다양한 레귤레이션 테크닉들 뭐 그리고 어떤 아키텍처 뭐 아키텍처도 되게 좀 가벼운 거를 썼을 때 성능이 좋다 뭐 이런
보통 좀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리그레션 문제를 풀 때 저희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인풋 변수들이랑 타겟 베리어블이랑 그러니까 인풋이 여러 개 인풋 변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인풋 변수 중에서 몇 개 변수는 타겟 베리어블하고 어떤 관계를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단조 증가냐 단조 감소냐 뭐 이런 관계를 미리 알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모델 아키텍처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건데 예시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뭐 터빈이 있다고 치고 그 터빈의 RPM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RPM이 높아지면은 그 터빈이 빨리 도는 거니까 당연히 마찰열에 의해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측할 수 있는 거는 터빈의 RPM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터빈의 주변의 온도 뭐 이런 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저희가 이걸 리그레션으로 모델링 한다고 치면은 터빈 RPM 주고 이제 모델 보고 이제 온도가 몇십 거냐 물어보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터빈이 많이 돌아가면 마찰이 많이 발생하니까 열이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게 데이터를 할 때는 어떤 다른 뭔가 이렇게 팩터들에 의해서 그게 좀 노이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RPM과 그 온도의 관계가 그 단조 증가의 확률이 높지 갑자기 감소했다 올라갔다 이런 거는 좀 그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리그레션 문제를 푸는데 어떤 인풋 변수와 타겟 변수가 그 단조성을 알고 있다고 치면은 그걸 어떻게 반영할 거냐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적으로 실제 결과가 뭐 이렇게 피팅을 했을 때 이 빨간색은 그 단조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인데 실제로는 이 X와 Y 관계가 무조건 단조적이라는 지식이 있으면은 이 빨간색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조성이 강제되는 모델을 썼을 때 이 파란색, 그 초록색처럼 모델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단조성 자체가 어쨌든 인풋 도메인에서 증가 감소가 이제 아웃풋 도메인에 똑같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벡터가 인풋 들어가고 스칼라가 아웃풋 나오는 구조에서 변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 단조성을 띈다고 해서 지금 파셜 모노시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세팅이 D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M개만 이제 모노시시티 그러니까 단조성이 있는 경우고 D-M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세팅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얘네가 제안하는 이 스케일러블 모니터링 룰 벡터는 크게 총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익스포네셜이나 웨이트.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적인 리니어 레이어에서 웨이팅을 할 때 그 웨이트에다가 익스포넨셜을 걸어줘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쨌든 항상 이 익스포넨셜 W는 항상 그 단조성을 띠는 양수의 그 값이거든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웨이트이 하나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쓸 때 어쨌든 저희가 이 W에다가 이제 익스포넨셜 걸면서 그 모델의 익스프레션 파워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렐루 n이라는 걸 써가지고 그냥 렐루랑 좀 다른 건데 익스포넨셜 파워를 좀 늘려주는 방식을 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유닛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조 변수와 단조점을 띄지 않는 변수 간에 이제 어떤 정보를 좀 주입해주기 위해서 쓰는 유닛이고요.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보시면은 그 XM은 단조성이 있는 변수들이 들어가는 이제 그쪽 플로우 있고 그 X 이제 여집합 M은 이제 그 단수성이 없는 애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각자 유닛은 이제 단수성 있는 친구는 아까 말한 익스포넨셜 유닛을 통해서 단수성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단수성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일반 렐루를 쓰는데 그때 이제 중간에 이제 컴플러스 유닛이 있어가지고 정보를 넣어주고요. 근데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고 이렇게 했을 때 렐로 n을 썼던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그 익스포넨셜을 걸어서 w가 제한이 되면은 익스프레션 파워 떨어지니까 그거를 늘려주기 위해서 렐로 n을 쓴다. 렐로 n이 아마 그 렐로인데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꺾이는 렐로일 거예요. 그 계속 그 아이덴티티처럼 증가하는. 그리고 컨퍼런스 유닛은 결국에 그 단조 변수가 아닌 곳에서 오는 그쪽 브랜치인데 이게 이거의 좀 논리적인 필요성은 약간 좀 설명이 잘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실험 결과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X1과 X2가 같이 적용되는 텀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이 같이 상호작용하는 텀의 크기, 그 개수를 크게 했을 때 그 컨퍼런스 유닛이 없으면은 성능이 되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거를 쓴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험에서 또 보여줬던 게 얘네가 결국에 스케일러블하다고 지금 제목에 붙었잖아요. 사실은 이 스케일러블이 갑자기 왜 논문에 써졌는지는 잘 몰랐는데 뒤에서 이 스케일러블에 대한 실험이 있어서 이거 들고 왔는데 A번이 X와 Y 둘 다 인풋 변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컨투어에 해당하는 그 값의 높이가 이제 그건데 보시면 저 위에 거 플롯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컨투어고 이제 아래쪽이 이제 예측한 모델의 프리디ction 컨투어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이 정도 수준 잘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파라미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그 비번 플롯은 x축이 이제 파라미터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구조처럼 STMM을 이제 파라미터 수를 쭉 늘렸을 때 결과론적으로 이제 MSE가 이제 줄어드는 경향성이 보이는데 그때 트레이닝 타임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리그레션 문제 풀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미터를 무조건 늘리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쉬워가지고 이게 파라미터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성능이 계속 그렇게 좀 수렴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인더티브 그런 이제 모노테시티가 잘 이렇게 강제된 모델에서는 그 이제 이 파라미터 수를 늘렸을 때도 이렇게 좀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노티브한 피처의 개수가 늘어났을 때인데 그때도 뭐 거기에 대해서도 스케일러블하게 잘 이렇게 MS도 다 줄고 뭐 그거에 비해서 이제 뭐 학습 시간 자체는 뭐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차원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첫 번째 논문의 실험의 결과가 지금 약간 중간에 낀 거 같거든요. 이거 첫 번째 실험 결과인데 아니구나 아니구나 네 잘못 봤네. 네 잘못 봤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그 아까 그 오버피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람다가 아마 그 노이즈 텀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그레션은 예측을 하는데 레이블에 끼는 노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노이즈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보통 MLP는 그 노이즈조차 학습을 해버리니까 트레이닝 MSE는 이제 다른 그 얘네가 제안한 모델보다 더 낫긴 한데 이게 실제로는 어쨌든 그게 노이즈였으니까 테스트 스코어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오버피팅이 강건한 결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제 어쨌든 이게 테스트 MSE가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 측정한 거라서 노이즈 자체를 예측 못해도 성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노이즈가 디노이즈 된 결과에서는 그러니까 트루 다이나믹스는 잘 예측했다는 거를 이제 10원 플러스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준비한 논문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논문에서 실험하신 그 아키텍처가 다 결국은 MLP에서 액티베이션 펑션만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 NLP와의 차이를 묻는 거로 하면은 일단 브랜치가 이제 그 모노토시티가 있는 애는 없는 애에 따라서 브랜치가 나눠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그 모노토시티가 있는 친구에 같은 경우는 렐로 n을 썼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웨이트를 그 단도성 베리어블들을 취급했더니 그때는 그 익스포넨셜 웨이트를 썼다. 네, 그게 이제 그냥 기본 NLP 구조랑의 차이일 것 같아요. 실험 뭘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네. 어떤 피처가 그 모노토니시티를 가지는지는 어떻게 가나요? 그건 도메인 날리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터빈 그런 것처럼. 네, 뭐 그런 거. 근데 생각보다 그 약간은 그 태블러 쪽이나 아무튼 뭐 그냥 데이터 마이닝 쓰는 걸 할 때는 이 리그레션 문제를 풀 때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 근데 그때 진짜 그냥 무식하게 그냥 데이터 다 넣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도 우리 무식하게 때려넣고 그냥 알아서 배우러 하면 잘 안 돼요. 잘. 그러니까 그런 쪽은 항상 이제 뭐 그 XG 부스트 애들을 못 이기는 뭐 그런 도메인 쪽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도메인에서는 사실 인더티브 바이어스 같은 걸 어떻게 좀 강제를 잘하냐가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지금까지 보여준 실험 데이터는 뭐예요? 실험에 사용한. 얘네가 일단은 신테틱 터 보통 이제 이게 리그레션 문제는 이제 펑션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직접 수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펑션에서는 신테틱 실험이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좀 실험 여러 가지 있어요. 리워드 데이터 쓰긴 써요. 근데 제가 그건 뭐 자세히 보진 않고 뭐 제가 좀 고민을 몰라서. 근데 어쨌든 리워드 데이터랑 신테틱 다 돼 있었는데 뭐 신테틱스는 아주 잘 보이는데 뭐 리워드 데이터에서는 그 성능 차이가 있어도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웨이트에다가 익스포넨셜을 해주는 게 모노토니시티를 강제한다인 건가요? 그거에 약간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밑단은 잘 모르겠는데 이 밑단을 빼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이거 이제 렐루 같은 것도 그 리니어 파인 먹이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먹이고 리니어 업 먹고 이런 구조잖아요. 이거 수식적으로 다 풀 수 있잖아요. 그때 아마 웨이트가 이제 익스포넨셜이 걸려 있으면은 그쪽 라인이 전부 다 모노토시 그러니까 단조 함수가 될 거예요. 그렇게 렐루를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어를 이제 쌓았을 때 그 전체 펑션이 그 단조성 유지하는 펑션일 거예요. 네. 그래서 웨이트를 익스포넨셜이 만든 거고. 아웃풋이 아니라 웨이트에다가 익스포넨셜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 단조함수를 그 단조함이 아닌지 그거를 직접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증명도 있고요, 필자에. 그래서 이 전체 아키텍처에 대해서 아마 그 띄어럼에서 있는 것 같았고요. 이게 실제로 그 MD 모노토시티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라고요. 뭐 질문 없으면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는 모르세요? 저는 제가 옛날에 다친 게 있는데 그거를 시간적으로 지금이 제일 그 시간이 괜찮아가지고 지금 수술했습니다. 다친 지는 됐고요. 여기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은 When do we not need large 비전 모델스라는 논문이고 이제 제목 그대로 언제 우리가 큰 비전 모델을 안 써도 되는가에 대한 고찰 논문이고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좀 범용적으로 비전 타스크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 그리고 라바라는 저는 이렇게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멀티모달 비전 모델 공식 코드에도 이미 통합이 되어 있어서 가져왔게 되었습니다. 아카이브에는 3월에 올라왔고요. 타스크는 이제 보통은 좀 더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 모델을 스케일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논문에서는 스케일링 온 스케일스 그러니까 스케일링 온 모델이 아니라 인풋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여기서 이제 스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인풋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높임으로써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분석 논문입니다. 예시로 이제 밑에 있는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라바 1.5는 이제 로우 레졸루션으로 학습된 멀티모달 이제 모델이고 이제 330 몇 정도 되는 레졸루션으로 학습이 된 모델이고 이 모델을 이용해서 이 사진을 주면서 이 여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 네트워크가 파란색이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이 네트워크는 그대로 프리즈를 사용을 하면서 입력만 어떻게 잘 스케일링을 해서 좀 높은 레졸루션으로 업스케일해서 넣어주면은 올바른 정답을 내놓더라라는 논문. 그리고 이제 커머셜하게 나와 있는 챗 GPT-4V가 이건 오픈 소스가 아닌데 이 커머셜한 모델을 이겼다. 오픈 소스 라바를 이용해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 이제 비슷한 예시로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빨간색 이 보틀의 색깔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다른 애들은 너무 이제 작으니까 좀 색깔을 좀 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모델은 입력 구성만 바꿈으로써 올바르게 예측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미지 레졸루션은 225 by 1500인데 여기서 이 물병의 사이즈는 23 by 60을 굉장히 큰 편임에도 잘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체적인 모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VIT 베이스 모델이 이제 224 by 224에서 학습된 VIT 베이스 모델이 프리즈된 상태로 주어졌을 때 그냥 이제 이 SG 호흡을 적용하기 전에는 요 위의 부분만 위의 부분만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였는데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는 거는 이 입력 이미지를 업스케일을 하는 거죠. 위스랑 하이트를 2배씩 늘리면 448 by 448이 될 텐데 이거를 4등분을 해서 4개의 224 by 224를 만들고 이거를 그냥 프리즈된 네트워크에 태우면 이제 또 4개의 피처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얘를 다시 이제 원래 요 448, 448에서 얻은 것 같은 피처를 컴캣을 해서 만든 다음에 얘를 에버리지 플링을 해서
224, 224 이미지로부터 얻은 피처랑 동일한 레졸루션의 피처를 얻어주고 얘를 이제 기존 224, 224에서 얻은 피처랑 같이 컴캣을 해서 요거를 이제 뒤에 다운스트림 타스크에 입력으로서 활용을 하겠다. 다운스트림 타스크의 헤드 같은 거는 이제 따로 학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이 구조에서 입력으로서 448, 448을 다운스케일해서 224, 224로 네트워크 입력에 넣은 게 아니고 224, 224를 업스케일해서 넣어줌으로써 이게 뭐 우리의 방법이 뭐 하이 레졸루션의 정보를 추가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걸 좀 더 확실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저희가 뭐 그냥 사용을 할 때는 만약에 높은 레졸루션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냥 얘를 그대로 잘라서 사용하고 이제 입력으로 넣어줄 때는 얘를 다운스케일해서 넣어주는 게 성능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실험을 할 때는 그냥 224와 224를 업스케일해서 네트워크에 넣어서 나온 피처를 컴캣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되게 다양한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 모델은 이제 세로 방향으로 VIT, 디노 버전 2, 그다음에 오픈클립이라는 이제 베이스 모델을 아까 여기 이제 VIT 베이스에 들어있던 걸 이제 갈아 껴가면서 실험을 세로 방향으로 한 거고 이제 가로 방향으로는 이미지는 클래시피케이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뎁스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세 가지 타스크에 대해서 이제 다 수행을 해본 건데 이제 여기 파란색 박스 쳐 있는 게 이제 그 S 제곱을 적용을 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였던 거고 특히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거 보면은 그 되게 여기 지금 이게 제일 작은 게 베이스 모델이거든요. 베이스 모델을 이제 여기서 이제 스케일업을 했다는 거는 여기는 그냥 베이스를 그대로 쓴 거고 여기 하나 더 업스케일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2배 업스케일해서 피처를 컴퓨터에서 쓴 거 여기 있는 거는 2배 업스케일 한 거랑 3배 업스케일 한 거를 다 컴퓨터에서 쓴 거 이렇게 스케일업을 조금씩 하고 있고 스케일업을 했을 때 이제 훨씬 더 파라미터 수가 많은 라지나 휴즈 모델에 비교했을 때 그냥 베이스 모델을 그대로 쓰고 스케일업만 한 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G 플러스도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경향성을 보였다고 꽤 인상 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제 파란색이 지금 위에는 이게 하나밖에 없고 이제 밑에 한 3개, 2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시멘틱이랑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과 같은 픽셀 와이즈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그런 네트워크들에 좀 더 강점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멀티 스케일을 활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디테일한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란색 얘네들은 이제 뭐 베이스 모델을 업스케일해서 더 큰 모델을 이기지 못한 경우인데 이제 베이스 모델 말고 라지 모델에서 시작해가지고 얘를 업스케일을 한번 했더니 이제 훨씬 더 파라미터가 많은 뭐 휴즈나 자이언트 모델과 뭔가 좀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이제 요거 하나가 이제 좀 업스케일을 해서 좀 이득을 보지 못한 경우인데 저자들이 이 경우에 대해서 분석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이제 이 지능 경우들을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이게 그냥 라지 모델이고 이게 베이스 모델을 업스케일한 건데 텔레비전이 정답으로 되어 있는 문제였는데 막상 열어보니 이제 나무를 텔레비전 모양으로 조각을 한 것이었고 이것도 이제 플루트 부는 상황을 조각한 것인데 이걸 이제 뭐 갑옷이라던가 트리케라톱스 이런 공룡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잘못 판단을 한 경우고 이제 이런 좀 되게 레어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라지 모델이 좀 좋은 판단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 사실 틀려도 좀 납득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노테이션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가 이제 라지 모델 노션으로 판단을 했고 베이스 모델 스케일업 한 거는 셀프 디스펜서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뭐 이건 사실 뭘로도 볼 수 있는 거여서 어노테이션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여기는 이제 에어쉽이랑 트래픽 라이트이 둘 다 존재하는 케이스인데 이게 트래픽 라이트를 말했다고 틀렸다고 오답 처리가 된 거라서 이런 경우들 때문에 성능이 낮게 나왔다.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저자들이 말하는
메시지는 뭐 큰 모델은 레어 케이스를 잘하고 우리 거는 뭐 좀 더 제너럴라이즈를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비전 타스크 말고도 뭐 이제 멀티모델 타스크 아까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물병 색깔 맞춘다든가 그런 타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성능을 보였고 이 비주얼 언더스탠딩 타스크에 대해서는 그냥 뭐 예외 없이 다 업스케일 그러니까 S 제곱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그냥 항상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훨씬 더 파라미터도 적고 네, 뭐 G 플러스 비슷할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다음에 그냥 이거 뭐 로봇에서 큐브 피킹하는 거의 경우에도 이런 좋은 성능을 보였다.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라바 1.5 오픈소스 모델에다가 S제곱을 적용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뭐 딱히 페어한 컴패리즌을 했다기보다는 아까 좀 더 그 성능 측정 측면에서는 높은 레졸루션이 주어지면 그냥 그걸 다운스케일해서 쓰는 게 좋다고 했는데 얘는 이 표를 뽑을 때는 다운스케일해서 성능 지표를 뽑았고요. 앞에 있던 그래프들은 업스케일해서 뽑았던 거고 얘는 다운스케일해서 뽑은 건데 아무튼 뭔가 높은 레졸루션을 입력으로 활용을 했음에도 이제 뭐 336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큰 개수가 똑같아서 뭐 추가적인 연산이라던가 그런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능도 이제 씰이라는 걸 제외하고 얘가 좀 뭔가 좀 이상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 처리를 하고 있어서 얘는 빼고 봤을 때 이제 오픈소스 중에서 소타를 찍었고 이제 커머셜하게 오픈소스가 아니게 공개된 것과도 거의 뭐 비슷하거나 우위를 정하고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 관계는 이건 그거 요거는 이제 그러면 어떤 모델을 업스케일 S제곱을 적용을 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베이스 모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VIT 같은 경우에는 VIT 베이스를 업스케일 했을 때 뭐 굳이 라지를 업스케일 하지 않아도 그냥 베이스만 업스케일 했을 때 충분히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고 오픈 클립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디노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지 모델을 S 제곱을 적용을 해야 좀 적용했을 때 이제 베이스에다가 적용한 것보다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어서 이게 뭐를 S 제곱을 적용할 모델로서 활용할 것인가는 좀 모델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논문은 더 로드 레스 스케줄드라는 논문이고요. 이거는 어떤 무슨 애니메이션 에피소드 이름을 따온 것 같은데 정확히 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이걸 선정한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 아카이빙이 됐고 깃허브는 한 달 전에 오픈이 된 것 같은데 벌써 깃허브 스타가 1,000개가 넘고 좀 범용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스케줄 프리 러닝 메이트라는 건데 저희가 보통 러닝 메이트를 활용을 할 때 그냥 컨스턴트 값을 쓰는 대신에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썼던 건 코사인 어닐링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러닝웨이 스케줄링을 할 때 이 대문자 t 그러니까 이 러닝 학습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파라미터를 입력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t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학습 성능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t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메소드를 저자들이 제안을 한 거고요. 이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 이 빨간 선이 코사인 코사인 스케줄링을 이제 t를 바꿔가면서 끝나는 시점을 여기로 했을 때 여기로 했을 때 여기로 했을 때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이제 학습을 한 거랑 저자들이 제안한 스케줄 프리 러닝 레이스를 적용을 했을 때 그냥 얘는 한 번에 이 정도의 이제 수렴을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코사인 어닐링 방식은 이렇게 다 t를 대문자 t를 무엇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수렴 결과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타스크가 뭐 비전이냐 뭐 텍스트냐 뭐 이렇게 다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고 말하고요.
이게 무엇이냐,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고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 뭐지? 네, 이 R은 근데 이제 스케줄링을 하진 않지만 좀 그리드 서치를 해서 썼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 근데 이건 제가 그냥 해석을 써는 건데 하나씩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Z, X, Y가 다 모델의 웨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첫 번째 스텝에서는 Z, X, Y가 다 동일한 모델 웨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Z, X, Y에다가 다 똑같은 값을 넣으면은 Y가 뭐 네, 다 X를 넣으면은 다 Y가 X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 이제 요 Y 위치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빼주면은 이제 업데이트를 한 위치가 여기 Z2가 되게 되고 이 Z2 위치에서 이제 직전 뭐가 설명할 게 어, 네, 음, 좀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SGD 하듯이 업데이트를 한 게 Z2가 되고 이 업데이트 한 값이랑 업데이트 하기 전의 값, 그러니까 XT가 지금은 이제 그냥 초기 웨이트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하기 전과 업데이트 한 후의 값을 요 C에 대해서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모델 웨이트랑 업데이트된 웨이트를 웨이티드 썸을 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과거의 값을 가져다 쓰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SGD 하듯이 업데이트된 제가 극진이라고 쓴 거랑 과거 타입이라고 쓴 거를 이제 베타라는 텀을 이용해서 이 두 개를 또 이제 웨이트 썸해서 쓰는 그리고 이제 이 X,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게 Z, X, Y가 처음엔 다 똑같은 선상에 있다가 이게 한번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Z 값이 여기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 이 한번 확 업데이트가 되고 그럼 이제 과거의 X1과 업데이트된 Z2를 이제 타협을 한 게 이제 X2가 되는 거고 이렇게 타협한 X2를 X2와 얘를 또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게 이제 Y2가 됩니다. 그래서 X2에서 Y2로 넘어가는 부분이 사실상 모멘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파라미터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멘텀에 사용하는 베타 파라미터를 쓰고 있고 값도 일반적으로 쓰는 값 이상하게 0.9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이 복잡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걸 좀 단순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베타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 양극단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타가 0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하면은 이게 그냥 Z가 되어서 Y는 Z가 되게 되고 그러면은 그레디언트를 이제 Z 위치, Y가 이제 Z 위치에서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뭐 홀량 로프트 뭐 에버리지라고 이런 이 방법이 이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되게 멋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뭐 theoretically 옵티멀 해야 하는데 실제로 잘 동작을 안 한다고 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베타에 1을 넣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0이 될 테니까 y가 그냥 x가 되겠죠. 그럼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이제 그레디언트를 아까는 Z에 대해서 구했었는데 이 폴리랑 PR 에버리지 방법에서는 Z에 대해서 구했었는데 이 프라이멀 방법에서는 X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 이 방법은 PR 방법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지만 너무 느리게 수렴한다. 그래서 이 둘을 이제 적절히 그 중간 단계를 찾은 게 저자들이 제안하는 네,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팬시한 부분은 스타핑 T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고 수정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감마 값이 있죠. 그러니까 그 러닝메인 값이 사실 저는 이렇게 큰 값을 넣어주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어떤 값을 넣어줘도 이제 그 걔를 좀 어떻게 미니마이즈하는 베타가 거의 항상 존재한 이게 그 색깔이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미니멀 로스를 의미를 하는 거여서 네, 되게 높은 러닝메인에서도 베타가 0에서 1 사이 값에 있다면은 뭐 이 미니멀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찾을 수 있는 어떤 있다라는 네, 그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되게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뭐 요 위에 있는 이 부분은 거의 다 비전 쪽 타스크였던 것 같고 여기가 랭귀지 쪽 타스크인 것 같은데 어느 타스크에 적용을 해도 일단 수련 속도가 훨씬 압도적으로 다 빠른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지금 거의 다 겹쳐 있어서 보기가 좀 어렵긴 한데 요 숫자로 보셨을 때 스케줄 풀이 방식이 코사인 스케줄 방식보다 훨씬 이제 성능이 다 압도하고 있어요. 딱 이 경우만 이제 비기는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여기까지였고 네, 마지막으로 질문. 네. 그 여기서 말하는 t가 그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이터레이션 숫자 t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제한된 부분 종료 조건이 뭐예요? 그게 없는 그러면은 그 지금 그게 약간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알아서 끝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서 그러니까 뭔가 언제 종료할 건지를 내가 사전에 입력으로 넣어주는 게 이 수렴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거를 그 디펜던시를 없애겠다라는 걸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종료 시점을 언제로 할 건지는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명시적으로 멈춰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 싶은데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째고 학습이 멈추긴 할 거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멈추느냐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보통 얼리 스토핑 같은 거 이렇게 자동으로 멈추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스케줄러 계속 하다 보면 러닝레이트 연배가 그럼 그때 멈춰지는 거예요? 알아서 멈췄어. 그러니까 스케줄러니까 그 저기서 말한 0이 되면은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약간 이렇게 그게 안 되니까 러닝레이트.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논문은 버스트 3R이라고 해서 약간 3D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찍먹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가져왔고 네. 뭔가 이미지가 unconstrained 이미지 컬렉션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네트워크를 태우면 그냥 이 이미지 각각에 대응되는 3D 포인트가 쫙 나오는 그런 네트워크이고 이게 가능해짐으로써 굉장히 많은 다운스트림 타스크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너무 방대해서 이거는 그냥 제가 나중에 동영상으로 어떤 건지만 보여드릴 예정이고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이 좀 왜 이름부터 3D 비전 메이드 이지라고 되어 있어서 좀 입문하기 좋은 이유가 보통 3D 네트워크를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전 작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FM을 돌려서 카메라 포즈를 미리 뽑아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카메라 인트린직을 그뭐 그리드 캐리브레이션 폰판 가지고 캐리브레이션을 먼저 해준다던가 그런 작업이 다 끝나야 이제 보통 3D 모델링이 가능한데 이 네트워크는 그냥 이미지만 넣어줘도 바로 3D를 뽑을 수 있게 엔드투엔드로 동작한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는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포맷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웃풋이 포인트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인트 맵의 형태가 이제 위스 하이트 3이라는 요 채널을 갖는 아웃풋 형태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미지 픽셀마다마다 i, j 위치마다마다 이제 3차원 좌표 XYG가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웃풋의 예시인데 이 입력 이미지 RGB 두 장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으로 뎁스랑 컨피던스 이렇게 두 개가 뎁스는 아니지. 여기 이제 컨피던스랑
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요 이미지에서 뽑은 포인트, 3D 포인트랑 요 이미지에서 뽑은 3D 포인트를 이렇게 겹쳐놓고 보는 이런 아웃풋. 요 두 개가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얻어지는 거고, 이제 이 뎁스는 요 3D에서 이제 뽑아낸 결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를 패치파이 한 다음에 VIT 인코더를 태워서 이제 VIT 인코더와 트랜스포머 디코더, 헤드 이제 태워서 이제 아웃풋을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포인트 맵과 픽셀와이즈 컨피던스를 뽑아내는 구조이고요. 이게 이미지 각각을 이렇게 태워버리면 이제 인포메이션을 공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디코더의 크로스 어텐션 부분에다가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 레이어의 아웃풋을 이제 다른 이제 이미지의 트랜스포머 디코더의 크로스 어텐션 입력으로서 넣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디코더 블럭에 이제 뷰 1번의 디코더 블럭 아웃풋을 뽑기 위해서 2번의 디코더 블럭 이전 레이어 아웃풋을 넣어주는 그런 구조를 취함으로써 이제 인포메이션 테오리 되게 하는 아주 간단한 구조이고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메라 1에 대응되는 그 픽셀 포인트 맵들, 네, 카메라 2에 대응되는 포인트 맵들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 포인트 맵 두 개 모두 카메라 1번에 대해서 정의된 포인트 좌표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0,0,01 때 표현된 포인트 맵들이 두 이미지에 대해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아웃풋으로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뭔가 그 이미지마다 이 포인트 맵이 이미 정의된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을 때 그냥 둘의 로스 사이를 로스로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컨피던스를 뽑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로스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얘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이건 이제 제가 그려본 건데 이제 이 시의 로그를 취한 것과 로그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로그를 취했을 경우에는 로그를 취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낮은 값을 갖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 리그레션 로스가 거의 0에 가깝다 하면은 요 로그를 취하지 않은 애는 무시가 될 거고 얘만 요 부분만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할 테니까 요, 요 주황색 그래프를 어떻게든 낮추려고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컨피던스를 높이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리그레션 로스가 충분히 낮지 않아서 꽤 높은 값을 가져서 이제 좀 얘를 더 못 낮추겠다 할 때는 이제 요 주황색 부분이 아니고 얘를 어떻게든 낮추려는 방향으로 왜냐면 얘가 훨씬 더 큰 값을 가지니까 얘를 더 낮추려는 방향으로 동작을 하게 될 거고 그 과정에는 이제 콘피던스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냥 학습에 대한 간단한 소개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짐으로써 어떤 게 가능해지는지를 동영상으로 좀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입력 이미지가 비디오로 촬영이 됐을 때 그 비디오를 촬영한 여러 장의 이미지 중에서 두 장을 뽑아가지고 이 더스트에 넣어주면은 이렇게 뭐 두 번째 이미지가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3D 포인트 맵이 뽑힌 거의 온라인이 되게 잘 맞는 거를 볼 수 있고 이게 되게 인상 깊은 결과였는데 보통 이렇게 뷰 오버랩이 거의 없는 이미지 두 장을 넣으면 SFM 같은 포즈 에스티메이터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얘는 완전 오버랩이 없는 이미지 두 장을 넣었을 때 굉장히 온라인이 잘 맞는 포인트셋을 그냥 한 번에 생성을 해낸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 맵이 나오면 거기서 카메라 맵을 뽑아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 맵이 나오면 카메라 포즈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이제 투뷰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이미지에서 페어와이즈로 쭉 뽑은 다음에 얘네들을 한 번에 다 온라인을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그냥 리컨스트럭션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뷰 예시들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는 것 멀티뷰 리컨스트럭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11PR 2024에 되는 편. 그건 그냥 시간이 남을까 봐 봤는데 그냥 뭐 12월에 AI 영화제를 한다고 하고 뭐 지난 3월에 우리나라 사람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1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 링크에서 무료로 그냥 15분짜리 볼 수 있는데 좀 무서운 영화여서 잔인하고 무서워 쓸 수는 없고 그냥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가십 같은 건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신다거나 5천억 가량이라고 하는 누가 샘 알트man. 기부할게요? 네. 보여도 되나? 네? 저희한테는 되게 뭔가 좀 억만장자들 기부 클럽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우리나라 뭐 김범수 의장 먼저 한국인도 좀 있는 기부 대상은 누구예요? 그 기부를 받는 사람 누구? 받는 기부한 돈을 받는 건가? 그거죠. 이건 없으시면 같이 그냥 하겠습니다. NLP 연구하고 있는 최민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로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가져왔고, 고른 이유는 이제 최근 한 달 정도 AK에서 올라온 것들 보면서 로라 관련 등이 좀 많이 있어서 또 좀 일관성 있게 세개 로라 관련해서 가져왔습니다. 로라 같은 경우 비전이나 NLP 둘 다 많이 쓰이고 있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 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는 보통 이제 로우 랭크를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만 학습을 해서 그 로우 랭크 업데이트로만으로도 풀 파인 튜닝 하는 성능과 되게 좀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게 되게 장점이라서 로라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새로운 지식을 외우는 어떤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는 로우랭크 업데이트가 이제 좀 실패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안을 하는 게 그러면은 이제 이 하이랭크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거를 좀 그 로라의 어떤 그 파라미터 수와 동일된 그 하이랭크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방법은 이제 뭐 스퀘어 매트릭스 어떻게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 M이 있고 이제 거기서 로라의 이제 파라미터 수랑 동일한 매트릭스가 있고 거기서 이제 컴프레스랑 디컴프레스 이저난 파라메트릭한 어떤 그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잘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여기 논문의 어떤 요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로라를 이제 메모리 인텐시브한 태스크에서 이겼다. 그리고 이제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비슷한 성능이 나왔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LLM 이제 NLP 쪽을 좀 포커싱을 두는데 이제 LLM 파인 튜닝을 할 때 이제 보통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챗GPT처럼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질문 답변에 대한 어떤 얼라이먼트가 되어 있는 뭐 그렇게 하도록 튜닝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이제 좀 어려운 컴플렉스 리즈닝 태스크를 학습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도메인 스페시픽한 날리지를 계속 좀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하는 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NLP 그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지식이 필요 없어서 로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이제 수학이나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날리지 같은 경우는 지식을 또 새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로라가 좀 잘 못하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한 어떤 초기 실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UUID라고 해가지고 이제 32개 헥사데시멀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ID 쌍을 이제 10,000개 정도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 태스크가 뭐냐면은 UUID 하나를 주면은 그 쌍에 맞는 다른 UUID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우는 거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태스크인 거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있는 태스크가 아니고 여기서 만든 태스크인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그 로라를 랭크를 아무리 올려도 이 풀 파인 튜닝이 어떤 로스처럼 많이 떨어지는 게 좀 걸리는 편이고 그와 반면에 여기서 만드는 그 모라라고 제안을 하는데 모라 같은 경우는 풀 파인 튜닝에 비슷한 어떤 이제 성능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방법로는 이제 사실 그 매트릭스는 뭐 스퀘어 매트릭스를 만든다고 해도 이 스퀘어 매트릭스 어떻게 컴프레스를 하고 이제 디컴프레스 하는 그 non parameterized 오퍼레이터가 중요한데 이 인풋 디멘션이랑 이 인풋 디멘션 줄이고 아웃풋 디멘션을 키우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2가지를 쓰거든요. 첫 번째는 사실 저희가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매트릭스 그냥 트렁케이션을 해가지고 그 맞춘 다음에 컴프레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디컴프레스 할 때는 그냥 제로 벡터 붙여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트렁케이션을 통해서 뭔가 정보가 많이 손실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나이브한 방법이고 여기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 매트릭스의 로우랑 컬럼을 좀 쉐어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랭크가 커질수록 좀 효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랭크가 128일 경우 로라 랭크가 128일 경우 이 스퀘어 매트릭스 디멘션이 그 같은 파라미터 수 대비 1024가 나오는데 그럴 경우 이제 칼럼이랑 로를 이제 4개 정도만 쉐어만 하면 되니까 그 정도 손실은 이제 감안할 수가 있는 거고 대신 이제 랭크를 이제 줄이면은 랭크 8 정도로 하면은 스퀘어 매트릭스 디멘션은 256일 될 테고 이제 그거에 대비 이제 그 로우랑 칼럼을 쉐어하는 게 16개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이제 정보 손실을 안다 라는 이제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인풋 그 X를 이제 리쉐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쪼갤 수가 있겠죠. 쪼개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하나씩 넣는다던가 하나씩 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쪼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어프로치에서 랭크가 작을 때 정보 손실이 좀 있었는데 그걸 좀 보완한 게 세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스몰러 랭크에 관해서 이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이제 컴퓨테이션 오버레드가 어느 정도 있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로라 랭크가 8일 경우, 랭크가 작을 경우 성능도 이제 작고 이제 컴퓨테이션 오버레드도 사실 7D 모델 학습할 때 한 1.03배 정도밖에 느리지 않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방법은 요즘 라마나 막 새로 나온 LLM에서 자주 쓰이는 게 이제 예전에는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을 썼었는데 요즘에는 로터리 임베딩이라고 해서 릴레티브 포지션 임베딩을 써가지고 이 로테이션 시키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쓰는데 그거에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 번째 어프로치에서 이제 이 릴레티브 포지션을 뭔가 좀 첨가한 게 네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할 때는 그 랭크가 큰 애들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쓰고요. 랭크가 작은 거에 대해서는 네 번째 방법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모라가 이제 로라에 비해 좀 더 잘 외운다라고 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풀 파인 튜닝 대비해서 모라가 한 500스텝까지만 가더라도 256 랭크에 대해서 100% 외우는 게 이제 한 500스텝에서 좀 걸린다고 하고 그에 비해 로라는 좀 외우는 거에 좀 힘듦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실험을 하게 되는데 베이스라인들은 이제 뭐 다양한 로라 베리언트들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다 뭐 저도 하나하나 다 아는 게 아니라서 대충 어떤 걸 하는 건지만 좀 갖고 왔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인스트럭션 튜닝이랑 그리고 수학 리즈닝이랑 그리고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도메인 스페시픽 논리지를 이제 추가 학습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게 사실 로라가 그 인스트럭션 튜닝은 이미 잘하고 있고 수학이랑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을 두 번째, 세 번째 태스크를 잘 못한다라는 얘기였었는데 보시면은 그 사실 수학 그 인스트럭션 튜닝은 사실 로라랑 모라랑 좀 비슷한 게 맞고요. 사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 그 수학도 사실 로라가 어느 정도 그냥 잘 하긴 합니다. 그래서 모라가 로라에 비해서 수학을 더 잘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 어, 하지만 이제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모라가 새로운 어떤 도메인 지식을 학습하는 거에 있어서는 로라보다는 확실히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게 인스트럭션 튜닝은 지식이 많이 필요 없고 얼라이먼트만 맞추면 되니까 사실 랭크 8로 잡아도 그 로라 밸런스들이 다 풀 파인 튜닝 성능이 나오고요. 수학 리즈닝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태스크다 보니까 랭크 8로도 이게 풀 파인 튜닝 성능을 이제 못 따라가는데 랭크를 키우니까 사실 수학 리즈닝도 풀 파인 튜닝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컨티뉴얼 프리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랭크를 아무리 키워도 로라가 이제 그 풀 파인 튜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네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첫 번째 방법은 뭐 랭크가 8이든 256이든 다 못하고 있고 두 번째 방법론 같은 경우도 두 번째 방법론 같은 경우 2, 3, 4 다 이제 랭크 256일 때 비슷한 성능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한 어떤 성능 비교였고 그다음 왼쪽에 있는 그거는 이제 이게 뭐 그 싱귤러 밸류를 이제 수를 센 건데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그 로라를 붙여서 했을 때 그 모라가 이제 모라 같은 경우는 로라에 비해서 좀 더 싱귤러 밸류 수가 더 많았다.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더 그 하이랭크 쪽으로서 뭔가 좀 더 메리트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요, 로라 learns less and forgets less인데, 요거는 이제 그 결국 문제 세팅이 수학이랑 이제 그 코드 태스크에 대해서 로라가 풀 파인 튜닝에 비해 이제 성능이 좋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이랑 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조건 하에 로라가 그 풀 파인 튜닝 어큐러시를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수학이랑 그 코드 태스크는 좀 또 어려운 태스크인데 거기서는 이제 풀 파인 튜닝이 로라에 비해 훨씬 더 잘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로라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있는데 그 소스 도메인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학습한 어떤 그 LLM의 어떤 지식들 소스 도메인에 대한 그 가지고 있던 이 지식들을 좀 덜 까먹는다라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레귤레이션 이것도 뒤에서 좀 얘기해 드리겠지만 레귤레이션이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다른 레귤레이션 테크닉에 비해 좀 더 세다. 그리고 풀 파인 튜닝이 결국에는 이 코드랑 이 수학을 풀 때 하이랭크의 웨이트를 좀 하이랭크를 좀 쓴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뭐 그냥 버머스로 뭔가 좀 풀 파인 튜닝에 비해서 로라는 뭐 하이퍼 파라미터에 굉장히 민감하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로라를 사용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그 프랙티스들을 좀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셋은 이제 수학이랑 좀그 코딩을 생성하는 어떤 태스크에 좀 초점을 두는데요. 그래서 그 NLP에서는 그 컨티뉴 프리팅이 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 다음 토큰에 맞추는 그 컨티뉴 프리팅이 있고 그다음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내추럴 랭귀지 질문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내추럴 랭귀지 답을 하는 어떤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코드랑 그 수학 태스크를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벨리에이션으로 그 타겟 도메인 이제 수학이랑 그 코드가 타겟 도메인이죠. 그거에 대한 이벨리에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도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그 LLM의 어떤 커먼 센스 리즈닝 이미 학습했던 그 리즈닝에 대한 이벨리에이션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부터 보시면은 먼저 그 로라 learns less라는
측면에서 그 로라가 보라색이거든요. 로라가 보라색이고 풀 파인 튜닝이 검은색인데 로라가 풀 파인 튜닝보다 다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드랑 수학의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위에 로가 지금 수학 그 코드 태스크고, 그 아래 로가 수학에 대한 태스크고, 그다음에 왼쪽 컬럼이 컨티뉴 프리트레인 그 다음 토큰 맞추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인데 모든 그 태스크에서도 그 로라가 수학하고 코드에 한정해서 그풀 파인 튜닝을 못 따라간다. 그리고 이제 로라 같은 경우는 지금 타겟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로라 같은 경우 원래는 그 어텐션 레이어에만 그 붙이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텐션 있고 MLP에만 로라 붙이는 게 있는 게 MLP, 그다음에 둘 다 붙이는 게 올인데 그 세 개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랭크가 16개, 256개 해가지고 총 6개의 로라 모델을 에버리징 한 게 저 라인이고, 그리고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저거가 이제 쉐이드 리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라 폴게츠 레스. 그래서 이제 그 학습하고 나서 그 소스 도메인 그 커먼 센스 리즈닝에 대한 이벨리에이션을 했는데 보라색이 로라고 검은색이 풀 파인 튜닝인데, 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리즈닝 성능이 좀 덜 까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에 대비해서 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랑 컨티뉴드 프리트레이닝이랑 비교했을 때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 좀 더 포게팅이 잘 일어난다고 하고, 그리고 수학에 대비해서 코드를 학습하는 게 좀 더 포게팅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더 많아질수록 포게팅은 당연히 더 많아지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오픈앱 매스 저기 그 밑에 피겨가 왼쪽에 있는 밑에 피겨 같은 경우는 거의 둘 다 포게팅이 안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자가 얘기하는 게 오픈웹 매스는 사실 그 영어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다른 그 코드 스타 코드 파이썬이라는 그 코드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셋보다는 영어 문장이 많기 때문에 뭔가 좀 포게팅이 더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이제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러닝 포게팅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모델이 덜 바뀌었을수록 change less, 그러니까 로라가 어쨌든 풀 파인 튜닝에 비해서 좀 덜 파라미터가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있는 것도 덜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연한 질문인 거고, 그거에서 이제 좀 당연하지 않은 질문을 던집니다, 저자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 로라랑 풀 파인 튜닝이 그 러닝 배우는 거랑 까놓는 거가 어느 정도 그 트렌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이 로라가 그 포게팅도 적은 상태에서 풀 파인 튜닝급의 성능이 나온다면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그 코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 이제 어, 그 위에 그 B 피겨를 보시면은 그 포게팅이 이제 안 일어나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있으면 포게팅이 덜 일어나는 거고, 위로 갈수록 그 타겟 도메인에 대한 성능이 올라가는 건데, 어느 정도 몇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포게팅도 덜 일어나고 퍼포먼스도 어느 정도 더 올라간다. 그래서 그 코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국 그 로라가 레귤러라이제이션 역할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그 학습하는 러닝이고, 오른쪽이 포게팅인데 로라가 이제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로라가 확실히 덜 배우기도 하고 이제 덜 까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웨이트 디케이랑 어텐션 드랍아웃에 비해서 레귤라이제이션이 좀 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그 다른 효과가 있는 게 이제 토큰 제너레이션을 할 때 뭔가 좀 다이버시티가 좀 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그 50개를 그 샘플링 하거든요. 토큰 그
문장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의 그 유니크한 제너레이션이 나오는지 봤을 때, 그 중간에 있는 게 그 풀 파인 튜닝이고, 왼쪽에 있는 게 베이스 모델, 중간에 있는 풀 파인 튜닝,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로라 파인 튜닝인데, 혹시 보시면은 그 풀 파인 튜닝은 다이버시티가 좀 떨어지거든요. 유니크 생성하는 유니크 제너레이션 좀 수가 하나에서 뭐 거기서 좀 스파이크가 있는데, 그 로라 파인 튜닝 할 경우는 좀 더 스프레드 아웃된 좀 다이버시티가 좀 나오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아까 그 첫 번째 논문이랑 좀 비슷하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수학이랑 어떤 코드, 어떤 좀 어려운 리즈닝 태스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지식을 좀 인텐시브하게 좀 배우는 거에 있어서 로우 랭크를 좀 쓰지 않고 하이 랭크를 좀 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이런 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SVD를 어떻게 해가지고 베리언스의 무슨 90%를 뭔가 설명을 하는 뭔가 그 퍼큐레이션을 구했더니 뭐 랭크가 뭐한 2000? 뭐 맥시멈 디멘션이 4096이라고 했을 때 뭐 제가 이해했던 거는 그냥 랭크가 한 2000대에서 뭔가 좀 그런 퍼큐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수학이랑 코드를 배울 때는 이 로우 랭크 학습을 보다도 뭔가 하이 랭크에서 좀 일어나는 게 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라를 뭔가 쓸 때 우리가 좀 프랙티컬 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결국에 로라 파이팅닝 하실 때 뭐 러닝 레이트가 좀 민감하다라는 걸 좀 보여줬었고, 러닝 레이트 잘 골라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랭크보다도 사실 타겟 모듈을 고르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로라 논문들마다 좀 얘기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좀 어느 곳에서 랭크가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타겟 모델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랭크보다는 타겟 모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랭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이거는 코드랑 뭐 수학 태스크에만 나와 있어서 사실 뭐 다른 태스크에서는 저도 사실 좀 이게 정확히 정답인지는 테스트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5가지 좀 추려봤는데 이 continuous pre-training 할 때는 로라 쓰지 말고 instruction fine tuning 할 때 정도는 로라 써도 된다 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 뭐 잘 고르는 거, 그다음에 뭐 타겟 모듈은 그냥 로라 다 붙여서 MLP나 어텐션 레이어 다 붙여서 하는 게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온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랭크 같은 경우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16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메모리 컨텐츠에 따라서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박스 같은 경우 400분 이상으로 하면 좋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논문이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어떤 논문이라기보다는 테크니컬 리포트인데 이 프레디베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뭔가 결국에는 그 GPT-4로 이제 저희가 뭔가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작은 LLM들을 한 태스크마다 다 파인 튜닝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파인 튜닝된 LLM을 써가지고 그거를 뭔가 좀 쓰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그 GPT-4 서비스 말고 뭔가 좀 다양한 LLM들 파인 튜닝 해가지고 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LLM을 갖다 쓰도록 뭔가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라랜드라고 부르고 있고, 결국에는 여기서 하는 건 그냥 뭐 라마랑 뭐 미스트랄 비슷한 LLM들을 가져다가 뭐 거의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다 파인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GPT-4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작은 LLM들이 파인튜닝 했을 때 GPT-4를 태스크에서 이기고 있다. 뭔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논문. 그래서 여기서는 총 10가지 LLM들을 사용을 하고 31가지의 태스크를 다 하나씩 파인튜닝 해가지고 310개의 파인튜닝 LLM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제안하는 어떤 시스템, 로라랜드 같은 경우는 A백 하나에다가 이제 25가지 파인튜닝 LLM을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게 좀 하드웨어적인 것도 좀 논문이 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유저들이 어떤 그런 렉이 안 걸리도록 뭔가 레이턴시 조절하는 것도 있었고,
뭔가 이건 굉장히 연구적인 것보다 되게 실질적인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네, 빨리 넘어가자면 그냥 31가지 테스트 이런 거 좀 골랐고요. 요거 고른 어떤 선정된 이유는 뭐 그냥 잘 우리가 쓸 수 있는 액세서빌리티가 중요한 그래서 캐그리나 허팅페이스에서 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오픈에럴 리더보드 같은 데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테스트들을 좀 뽑았고요. 총 5가지 어떤 좀 큰 틀에서 클래식 NLP, 코딩, 논리지, 리즈닝, 매스 5가지 정도에서 31가지 테스트를 고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셀렉션에 있어서 굉장히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 계속 하는 게 우리는 항상 엄청 좋은 성능을 뭔가 낸다기보다는 이게 좀 재구현이 가능한지 뭔가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원래 NLP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좀만 잘해도 뭐 레스팅 스텝 바이 스텝 뭐 이런 거 넣어도 뭐 갑자기 좀 성능이 튀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는 좀 되게 바이어스 뭐 어쨌든 모델마다 다 다른 역할 성능이 다를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제일 좋으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여기서 그냥 다 통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프롬프트 딱 하나만 써가지고 결국에는 그 저희가 NLP에서는 인스트럭션 튠된 모델이 있고 그냥 베이스 모델이 있는데 그 둘 다 어쨌든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인스트럭션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컴플리션 형태로 물어보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토큰의 뭔지 다음 토큰이 나오도록 뭔가 좀 맞추게 하면은 인스트럭션 튠드 모델이랑 그 베이스 모델 둘 다 성능이 동일하게 좀 페어하게 비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컴플리션 베이스드 프롬프트로 이제 성능 학습도 하고 이제 평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가지를 골랐는데 사실 뭐 좀 패밀리가 좀 비슷한 것도 많고요. 라마도 뭐 2개 있고 미스트랄도 2개 있고 제마도가 4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10가지 정도를 썼는데 이거 고른 또 선정된 어떤 그런 기준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지 그리고 라이센스 있는지 그리고 테크리포트가 있는지 뭐 이런 이유로 뭐 선택을 할 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그 유료 버전 모델은 GPT-4랑 챗GPT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평균 성능을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게 GPT 3.5 터보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모델이 이제 그냥 학습 안 했을 때고 빨간색이 이제 파인 튜닝을 했을 때의 이제 성능들인데 이제 파인 튜닝을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태스크 이제 에버리지 퍼포먼스를 봤을 때 GPT 3.5 터보보다는 다 잘한다. 파인 튜닝을 하는. 근데 GPT-4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마 2B랑 7B는 다 풀 파인 튜닝을 해도 GPT-4가 다 이기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나머지 7B 모델들은 파인 튜닝을 하면은 GPT-4보다는 다 잘하는데 여기서 놀랐던 게 이제 그 파이2 모델 같은 경우는 저게 2빌리언 모델인데 파인 튜닝을 하면은 GPT-4보다 잘한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로라 파인 튜닝을 할 때 뭐가 무슨 베이스 모델이 제일 좋냐? 그때 이 미스트랄이랑 이 제퍼라는 모델인데 제퍼는 저기 허킹 페이스에서 나온 건데 저것도 결국 미스트랄에다가 얹혀서 학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스트랄이 최고다 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B 모델 써야 되냐 7B 모델 써야 되냐 했을 때 7B 모델이 풀 파인 튜닝 롤 파인 튜닝을 하면은 2B 모델보다는 항상 이기긴 하는데 이 파인 모델이 2B였을 때 제마 7B를 이기는 거 보면은 항상 뭐 7B 모델이 가장 좋긴 하지만 2B 모델에서도 되게 잘하는 2B 모델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테스트별로 뭔가 좀 나열을 해놓은 건데 이 파란색은 GPT 성능 대비 이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베이스 모델 대비 파인 튜닝 모델이 이긴 거. 근데 310개 모델이 이제 한 301개 정도는 자기의 베이스 모델을 이긴 거고 그리고 310개 모델 중에서 224개의 모델 정도는 GPT-4를 이제 능가를 했다. 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파인 튜닝을 하면은 로라 파인 튜닝 하면은 GPT 3.5는 다 이기는데 그리고 GPT-4도 이제 7B 모델 같은 경우는 다 이기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마 같은 경우는 이제 GPT-4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 왼쪽에 GPT-4를 그래도 못 이기는 태스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로라 파인 튜닝을 해도 GPT-4를 못 이기는 태스크가 6개 정도 있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그 코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코드랑 또 MML 이제 좀 어려운 태스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로라 파인 튜닝을 해도 못 이긴다. 아까 그 첫 번째 논문, 두 번째 논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라 파인 튜닝이 이제 이런 여기서도 수학에서도 안 좋다, 코드에서 안 좋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그뭐 파인 튜닝 했던 그 로라 파인 튜닝 모델들이었고, 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인 튜닝을 하면은 그 베이스 모델이랑 인스트럭션 툰드 모델의 성능 갭을 좀 줄인다라는 그냥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그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인스트럭션 튠이 안 된 베이스 모델이고, 거기다가 이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하면은 이제 태스크 성능이 확 올라가는데, 로라 파인 튜닝을 하면은 이게 퍼포먼스 갭이 이제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결국에는 그래서 아까 그 6개 정도 GPT-4에 비해서 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 태스크의 어떤, 태스크가 이제 좀 러럴 태스크하고 좀 컴플렉스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좀 못하고, 이 네로 태스크에 대해서 좀 잘하니까, 이걸 좀 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프레딕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막 이런 휴리스틱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 GPT-4가 이기는 그 데이터셋이고, 중간에 있는 데이터셋은 GPT-4가 이제 파인 튜닝 그 모델에 지고 있는 데이터셋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GPT-4랑 이제 비기는 어떤 그런 데이터셋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태스크 컴플렉시티의 휴리스틱을 좀 만들어요. 그래서 태스크별 어떤 뭐 입력 길이는 어떤지, 아웃풋 그 출력 길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좀 이게 데이터 휴리스틱에 좀 만들어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거든요. 이제 어떤 태스크 컴플렉시티랑 GPT-4 대비 파인 튜닝이 이기는 어떤 그런 프레딕터를 만들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데, 뭐 보면은 그냥 코렐레이션들을 막 억지로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GPT-4에 비해서 뭔가 이 성능이 오르는 이 맥스 GPT-4 리프트가 이 출력 길이가 길고 뭔가 좀 다양할수록 뭔가 좀 코렐레이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되게 어떻게 좀 코렐레이션 좀 줍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에 대한 어떤 그 캐릭터리스틱을 뭔가 이 GPT 그풀 파인 그 아니 로라 파인 튜닝 했을 때 어떤 그거의 어떤 성능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이 코렐레이션 좀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히트맵을 만들어 가지고 이뭐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을 해서 뭔가 이 태스크 컴플렉시티면은 뭐 이 정도 성능이 이제 로라 파인 튜닝에서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봤을 때 뭐 출력 기가 길면은 이제 아까랑 그 비슷한 파인딩인데 뭐 히트맵을 봤을 때 GPT-4 대비 뭔가 성능이 오르는 게 출력 길이랑 좀 포지티브한 코릴레이션이 있고, 뭐 입력 출력 길이 대비 뭔가 좀 그 파인 튜닝 그 성능이 뭔가 좀 네게티브 코릴레이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샀습니다. 뭐 이런 걸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가 했던 게 그 웹 어플리케이션 로라랜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싱글 A백에다가 25가지 파인 튜닝된 LLM을 이제 뭐 몇천 명한테 지금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하고, 이거는 이제 뭐 논문 뒤쪽에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이내믹 어댑터 뭐 로딩을 해가지고 유저들이 이제 막 들어갔을 때뭐 엔지니어적으로 어떻게 조율을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렉 안 걸리고 어댑터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A백 하나에다가 25가지 LLM 그 로라 어댑터 같은 거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서빙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하면서 회사 홍보 약간 느낌으로 좀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수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